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의 이동욱 연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이미지는 청일전쟁 결과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1조와 2조입니다. 오른쪽의 제1조에는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자주 독립을 훼손하는 청국에 대한 조선국의 공헌, 전례 등은 장래 완전히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좌측의 제2조에는 청나라가 랴오둥반도, 타이완섬, 펑후 제도 등을 일본에 활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랴오둥반도는 삼국 간섭을 통해서 돌려받게 되지만 전쟁에 참패한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조약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1860년대의 병인양요나 1870년대의 친미양요, 1875년의 문여호 사건 당시에 청나라가 프랑스, 미국, 일본에 대해서 조선의 문제는 조선과 직접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90년대의 청나라는 어째서 일본과 전쟁을 피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실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1조만 보면 청나라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킨 명분 역시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고 조선의 내정개혁을 돕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청일전쟁 개전 당시 일본의 외무상을 맡고 있었던 무스 무네미스라는 사람의 청일전쟁 개전에 대한 회고록, 건건록이라는 책에서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주장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당초부터 조선을 하나의 독립국으로 인정하여 종래 청한 양국 사이에 존재해온 애매한 종속관계를 단절시키려 하였다. 이에 반하여 청국은 고래로부터의 관계를 근거로 하여 조선이 자기의 속국인 것을 세계에 표방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청한의 관계는 보통 공법상에서 기술하는 종주국과 속국과의 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결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명의상 조선을 자신들의 속국으로서 인정받으려고 힘써왔던 것이다. 사실 이 글을 쓴 무스 무네미스는 청나라의 종주권 주장이나 일본의 조선 독립에 대한 지지를 조선을 사이에 둔 세력 쟁탈전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줄곧 주장해 왔던 것이고 일본은 청나라의 종주권 주장에 해당하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조선을 하나의 독립국으로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스 무네미스가 지적한 것처럼 청나라는 1880년대 중반 이후에 위안스카이나 그 밖의 관료들의 주도하에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나라와 조선의 전통적인 관계가 공법상 즉 국제법상의 종주국과 속국에 맞지 않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서양식의 속국을 대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서양 제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1894년 2월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위안스카이는 이를 청조가 또 한 번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정부에 청군의 파병을 요청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결국 조선 정부는 6월 3일 위안스카에게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튿날 위안스카이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리홍장은 곧바로 예즈차오와 예시청이 이끄는 보병 2,000명의 선발대와 북양함대 군함 2척을 아산과 인천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의 청나라의 출병을 통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속방을 보호하는 오랜 관례에 따라서 조선의 밀란을 대신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에 대한 외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대외 팽창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었고 청나라를 넘어서기 위한 군비 확장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동학농민군의 봉기에 대해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의 규모는 청나라 군대의 규모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6월 1일에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출병을 요청했다라는 조선 주재 일본 영사의 정보를 접하고 바로 다음날 파병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청나라에 출병을 요청하기 하루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에는 참모본부에 대본영을 조직해서 청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하였고 6월 28일까지 총 8,000명의 병력을 인천과 서울에 상륙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도 보유하고 있던 군함의 거의 절반을 조선 연안에 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도착했던 때에는 6월 10일에 이미 전주 화약이 성립되어서 동학농민군이 전주에서 물러난 뒤였기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 군대의 출병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속방을 보호하는 오랜 관례라는 청나라의 주장이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하는 조일 수호조기와 충돌한다는 것을 문제 삼고 이어서 청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조선의 내정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청나라가 공동내정개혁 제의를 거부하자 일본 정부는 6월 23일 철병을 거부하는 최후통첩을 보내서 외교교섭을 중단하고 6월 26일에는 조선 정부의 일본과의 협의에 따른 단독 내정개혁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일본의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과 러시아 등 서구 열강의 중재에 기대어서 전쟁의 위기를 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나 영국과 같은 서구 열강의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중재와 조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청나라의 대표 위안스카이는 7월 19일 날 서울을 떠났고 일본은 7월 20일 조선 정부에 청나라 군대의 철수 및 청과 조선이 체결한 조약들의 폐기를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을 넘긴 바로 다음 날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왕궁인 경복궁을 장악하고 조선으로부터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달라는 요청서를 억지로 받아낸 뒤에 7월 25일에는 마산만 근처의 풍도에서 청나라의 북양함대와 증원군을 수송하기 위해 청나라가 빌렸던 영국 선박 고승호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청나라와 일본은 서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우세로 전개되었습니다. 예즈차와 니에시청이 이끄는 청나라 군대는 7월 29일에 성완전투와 9월 15일에 시작된 평양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패주했습니다. 뒤에 이어서 청나라의 북양함대가 압록강 어귀의 대동구라는 곳에서 일본 해군과 접전을 벌인 끝에 패배를 당하면서 청나라는 재해권 역시 일본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한반도를 넘어서서 청나라 영토 내로 확장되면서 요동반도 전체가 일본군에 점령당하고 이어서 산동반도의 웨이하이에 거점을 두고 있던 북양함대가 일본군에게 전멸당하면서 청나라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의 뒤에 보이는 류공다오라는 섬 앞입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청나라는 이곳에 북양해군이라는 강력한 해군 함대를 건설하고 기지로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북양함대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간섭 정책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1894년에 일어났던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일어났던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우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의 마지막 결전지가 되었던 것이 이 류공다오입니다. 일본군 함대와 일본 해군과 일본 육군의 연합전술에 의해서 북양함대는 전멸하게 되고 청나라는 전쟁을 수행할 의지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결국 북경과 천진 지역까지 위태롭다고 생각한 청나라 정부는 일본과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 정부는 리용장을 일본에 파견해서 1895년 4월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청일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는 중국이 조선을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1882년 이후에 체결했던 모든 협정들 역시 조선이 청일전쟁 직후에 일본 측의 압력에 의해서 모두 파기하였기 때문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전통적 조공 책봉 질서와 그리고 1882년 이후에 그것을 변형한 질서는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청나라는 왜 청일전쟁을 회피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1880년대 이전과 비교해서 1880년대 이후 청나라의 조선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청나라가 서양의 근대 국제질서의 종속관계를 참고해서 종주국이 종속국에 대해서 가지는 배타적인 보호권의 개념을 수용하고 강화해 갔다는 점입니다. 1880년대 이전에 청나라가 조선을 포함한 조공국들에 대해서 보인 태도는 청나라의 속국은 내정과 외교를 자주 하기 때문에 청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조 속에서 청나라는 1850년대 이래 진행된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을 자시하였고 1860년대 이후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역시 수수방관했습니다. 당시 청나라에게는 속국의 안전보다 자국이 속국과 서양 세력 사이의 갈등에 휘말려서 다시 제2차 아편전쟁과 같은 참사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1880년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동남아시아의 식민지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러시아와 일본 또한 중앙아시아와 오키나와, 대만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청나라는 전통적으로 자국의 속국이라 부르던 조선의 보호를 자임하면서 이모군란에 출병하고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검문도를 점령한 영국군을 퇴출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베트남의 보호를 천명하면서 청푸전쟁을 치르고 영국이 청나라의 조공국이었던 미얀마를 멸망시킨 책임을 뒤늦게 추궁하면서 영국의 미얀마 주재 총독의 조공을 약속받는 등 1880년대 이전의 청나라와는 사뭇 다른 대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물론 이처럼 주변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종주권 주장은 사실 청나라가 30년 동안 양무운동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의 국력을 회복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로서는 정원이나 진원 같은 서양의 최신 전함을 구매해서 북양해군이라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함대를 건설하는 것처럼 강대국의 면모를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간섭 정책은 이러한 국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서양식 국제법에 따른 종속 질서에 대한 관념의 수용과 모방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당시 청나라의 속국에 대한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방임적인 정책이 오히려 청나라로 하여금 조선과 제3국 간의 갈등을 회피할 수 있는 탄력성을 제공했다면 1882년 이후에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조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선에 대한 간섭과 배타적 보호권을 주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정책을 오히려 경직되게 만들었습니다. 청나라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회피할 수 있었으나 청일전쟁 발발의 위기를 회피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청나라는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조선의 종주권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은 청나라의 파병을 빌미로 조선을 속국으로 취급하는 청나라에 맞서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도와준다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강경한 종주권 주장이 청일전쟁의 명분이 되었으며 청나라는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청나라는 충분한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뒤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승인해야 했으며 대만과 요동반도를 활용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중관계사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조공책봉 질서도 이렇게 소멸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1899년 대한제국과 청나라가 체결한 한청통상조약의 첫 면입니다. 이 조약은 청일전쟁 이후 일정 기간 공백기를 거친 끝에 대한제국과 청나라, 한국과 중국이 평등한 주권 국가임을 서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에서 형식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불평등한 요소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나라와 대한제국은 서로 동등한 주권국가가 되었지만 두 나라가 이러한 외교관계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5년 뒤에 일본은 러일전쟁을 일으켰고 그 다음 해인 1905년에 한국을 압박해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이 외교 주권을 잃으면서 청나라와 대한제국의 국교는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나라와 대한제국이 겨우 5년에서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서로 평등한 국교를 유지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중국은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속방이었던 조선을 빼앗기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평등한 국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짧은 기간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현재도 과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거나 이러한 표현들이 현대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오랜 부침 끝에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서 천하질서나 신조공질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모두 전통적인 중국의 조공질서를 모델로 합니다. 한편 진영 논리가 강화되는 와중에 중국은 역사교육을 애국주의 사상정치 교육으로 활용하고 있고, 중국에서 청일전쟁을 기억하고 기술하는 방식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선이 청일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는 사실은 종종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의 각축이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제질서는 청일전쟁이 일어난 19세기의 국제질서와 자주 비교되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가 단순히 안보에 대한 위기감을 부채질하는 수준에서 넘어서려면 청일전쟁이나 19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동아시아 구성원들 사이에 청일전쟁에 대한 역사 인식의 차이를 공유하고 토론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